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정책 변동과 기획 여기를 같이 보실 텐데, 정책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책 변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책 목표 변동이라는 것도 좀 봤었죠. 그죠? 그거랑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정책 목표의 변동은 목표가 이제 이게 전환됐느냐, 목표가 또 승계됐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했냐, 목표가 다원화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예 정책 그 자체가 변동했다. 뭐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정책 그 자체가 변동했다. 그럴 때 정책 그 자체가 변동했다 여부를 따질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피터스하고 호그드의 연구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 정책 변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뭘 연구했냐면은 정책이 이게 이제 아예 목표도 바뀌고 수단도 바뀌고 뭐 다 싹 다 바뀌냐? 뭐 이런 거 하고 이 여부를 가지고 싹 다 바뀌었냐? 아니면은 일부만 바뀌었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나눠봤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뭘 보냐면은 정책의 이제 목표, 정책의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정책 수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걸 한번 정리해 놓고 가죠. 이제 정책의 변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자는 피터스하고 호그우드예요. 호그우드. 이 학자인데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할 때 일단은 정책의 목표가 아예 바뀌었냐, 정책 목표가 바뀌었냐, 그리고 이제 정책의 내용이 바뀌었냐, 정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뀌었냐, 혹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만 바뀌었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나누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정책의 뭐가 있냐? 정책의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 혁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창안이라고도 해요. 정책 창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새롭게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내용을 담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가 정책 혁신, 정책 창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변동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변동이 됐냐? 변동 여부를 보는데 요게 이제 정책 목표도 새롭게 설정이니까 변동이라고 봐야 되고 요것도 뭐 다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워진 거니까 전부 다 변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정책이 이제 승계하고 정책의 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정책 승계와 그 다음에 정책의 유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유지가 있어요. 정책의 유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둘을 비교해 보면 정책 승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정책 목표가 안 바뀌었어요. 정책 목표가 안 바뀐 속에서 정책의 이제 목표는 그대로지만 내용이나 수단들을 좀 바꾸면 정책 승계가 될 것이고 정책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정책 목표나 내용이 안 바뀌었는데 구체적인 수단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책의 이제 종결이 있어요. 종결.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있던 걸 없앴으니까. 없애는 것도 변화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거고 이제 이 속에서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호그워드하고 피터스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학자들도 같이 좀 볼 텐데 먼저 킹던 정책 흐름 이론 이거 보신 적 있죠? 정책 흐름 이론 이게 뭐였죠? 킹던의 정책 흐름이 정책창 이론이에요. 이게 정책창 이론입니다. 정책창 이론을 정책 흐름 이론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정책 흐름 이론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이고 이 정책 흐름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썼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요게 문제 흐름 잘 나왔고 정책 흐름이 나왔고요. 정책 대안의 흐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정책의 흐름이죠. 정책 대안이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정책 아닙니까? 정책 대안이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정책 대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정책 흐름이라고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 틀린 부분은 없고. 무찌아로니라고 하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무찌아로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익 집단이 얼마나 힘을 갖느냐, 뭐 이익 집단이 얼마나 우월해지느냐, 관련 이익 집단들이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정책 변동 이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이익 집단의 이제 위상 변동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예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무찌아로니 이익 집단 위상 변동 모형 이렇게 돼 있고요. 맥락을 두 가지로 봅니다. 맥락을 두 가지로 보는데 거기 제시되어 있는 이제 이슈 맥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이슈 맥락이라는 게 있고 제도 맥락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 보니까 이슈의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는 맞는 얘기인데 요게 이슈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슈가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이슈가 이익 집단은 어떤 하나의 자기네 이해 관계를 막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할 때 자기네가 주장하는 그 이슈가 각광을 받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 같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이 이슈 맥락이라고 봐야 돼요. 이 이슈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정서,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슈 맥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제도 맥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도 맥락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있잖아요. 이 권력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제도 맥락이라고 구분했어요, 이 학자가. 그러니까 이슈 맥락은 이 이슈 자체에 대한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와 이제 대비해서 제도 맥락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들이 어떠한 신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냐 이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맞물려야 이익 집단들의 요구가 관철될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익 집단의 위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기업가 집단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기업가 집단들, 뭐 이제 각종 그 경제단체들,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의 위상은, 빨간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더 자기네들의 주장을 관철하기가 좋겠어요? 파란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관철되기가 좋겠어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영향이 있겠구나. 느낌은 오죠. 어느 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당선됐냐에 따라서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뚜렷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후보자들이 했던 얘기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위상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제도 맥락입니다, 이게. 제도 맥락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예전만큼 설득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벌써 이렇게 샴페인 터트리고 말이야. 임금 올려주고, 뭐 이러다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질지도 몰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잘 먹혔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가적 위상도 달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의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논리만 먹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최저임금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로시간도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답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어떤 인식의 흐름.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억누르는 거에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분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한 10여 년 전까지는 먹혔어요, 실제.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먹힙니다. 지금은 이제 일방적으로 기업만 이롭다. 왜 뭐 하려고 기업만 이로운 짓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슈 맥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단체들의 말빨이 옛날같이 안 먹혀. 옛날같이 안 먹혀. 이거는 이슈 맥락. 알겠죠? 그러니까 이슈 맥락과 제도 맥락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 또 나올 거냐? 안 나올 것 같다. 그게 뭐 다른 문제에서 다뤄진 적이 없는 학자입니다만,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익 집단이 어떤 요 상황 속에서의 그 위상이 변동하는 것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점을 둬서 연구를 했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냥 참고 삼아 그냥 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것을 정책 유지라고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책 유지보다는 정책의 승계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변했어. 변동이 됐어. 변동이 됐는데 정책 목표는 유지됐어. 그러면은 정책 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유지다 그러려면은 정책 내용도 큰 틀에서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행할 때 필요한 수단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지 정책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승계는 목표가 승계됐다는 표현, 우리가 앞에서 정책 목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정책 목표가 그거랑 좀 구분합시다. 그거에서도 그 용어는 있었지만은, 그때는 정책 목표의 승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는 이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갈아 끼울 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또 승계라는 말을 똑같이 썼지만 목표 승계 말고 정책 승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여기서는 목표는 유지하되 나머지 것들을 바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정책 목표의 변동과 정책 그 자체의 변동은 같이 붙여서 항상 공부를 하세요.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이었고요. 4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소멸시켰대요. 그리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 종결이죠. 이거를 다른 대안 없이 그냥 다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결입니다, 종결. 정책 종결이 잘 없는 것이 사실은 NPM 시대 때 지적당한 거예요. 야, 이게 정책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생존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인사혁신처 같은데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죠.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행안부에서 인사 문제도 다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 인사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사태를 못 막았다 해가지고 그 인사혁신처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가 있던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한 행정학자 한 분 계셔. 나중에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지금은 이제 이쪽에선 떠났는데, 정치 쪽에선 떠났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였던 걸로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구성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때 확 꺾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돌파하는 수단으로 구성정책을 이제 꺼내 들은 거지. 그래서 그때 정부 조직이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정부 조직은 정권이 출범할 때쯤 한번 바뀌면 크게 안 바뀌어요, 잘. 정권이 새롭게 이제 출범할 때쯤 한번 바꾸는 건데, 그건 중간에 한번 또 바꾼 겁니다. 그때 이제 인사혁신처를 떼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떼어 놓으니까 처음엔 조직이 작았어. 당연히. 조직이 작았는데, 지금은요,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힘을 잡고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거, 여러분들은 공무원 할 거니까 긍정적인 건 뭐냐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 여기도.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이 복리 후생을 개선해 줄 것이냐, 혹은 또 공무원의 그 정년 연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거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아. 또 대신에 또 강화된 것도 있죠. 공무원 윤리 이런 것들은 또 철저히 여기가 합니다. 그게 자기네 칼자루잖아. 응?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윤리에 관련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생긴 다음에 그런 기능도 상당히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감사원 같은 데랑 살짝의 좀 이렇게 그 알게 모르게 알력이 좀 알력 다툼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감사원 같은 데가 돌아다니면서 다 하던 일을 이제 인사혁신처도 나서서 같이 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책에 대한 종결, 소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떼어놓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놓거나 그걸 누구한테 맡겨 놓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를 유지하면서 자기네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결시킬 생각 거의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낭비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NPM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냅두면 안 되고 이거를 정책을 종결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재무행정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원점에서 맨날 예산을 다시 잡아라 이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책학에서는 정책 종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책 종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80년대 이후에 정책 종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랬죠? 원래 그래서 정책은 정책 결정론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했다. 50년대부터 정책의 결정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가 62년도에 이제 뭐예요? 62년도에 저희 바흐라우 바라크, 그죠? 논문이 발표되면서 무의사결정론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정책 의제설정론으로 관심이 갔다가 그랬다가 73년대 정책에 대한 이제 집행론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집행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정책 평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기는 거죠. 집행이 잘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평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떴고 80년대로 넘어올 그 즈음에는 이제 정책 종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걸 통해서 재정 낭비나 이런 것들을 막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1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석 단위로서의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신념 체계 그리고 정책 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보세요. 분석 단위로 정책의 하위 체제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들여다 보는데 특히 정책 하위 체계가 형성이 되고 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고 학습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 떠오르는 게 딱 있죠? 사바티에의 요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델. 여기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들은 뭐냐면 정책 지지 연합이라는 것은 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는 이익 집단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요. 정당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정당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군소정당 같은 데는요. 종합적인 영역에 관심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석은 국회의원은 한 번도 배출한 적은 없고 지방의원만 배출한 적이 있는 녹색당 같은 정당. 그 녹색당 같은 정당은 어때요? 딱 봐도 환경운동이 정당의 형식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정의당 이런 정당은 원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좀 형성되는 듯 했었지만 지금은 좀 그 여성 문제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그 소수자 문제 여기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듯한 인상을 많이 주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정당들 있어. 군소정당들 보면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정당도 있어. 민중당 이런 데는 통일운동 하던 사람들의 맥락이 쭉 이어져서 또 만들어진 당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군소정당들은 보면 종합적인 어떤 집권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인식은 잘 못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스러워 보이기도 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시민단체랑 다른 점은 선거에 공천을 하고 집권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뭐 대권 같은 데까지는 크게 근접은 못한 인상을 주지만 그래도 어떤 뭐 의회 같은 데 지방의회가 됐건 국회가 됐건 이런 데 뭐 배출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크게 담아내는 이런 성격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정책지지 연합 같은 성격이 좀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지지 연합은 그것의 특성이 신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한다.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걸 담아내는 틀이 시민단체이건 이익집단이건 뭐 정당의 형식이건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에요. 그죠? 담아내는 그릇은 다양할 수 있는 거지. 이 자기네들의 정책 신념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이걸 신념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계속 발전시켜낸다.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됐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정책지지 연합입니다. 그 얘기가 특히 두 번째 거에 보기에 설명이 딱 힌트죠. 아주 직접적인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방향성이 다르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 조율을 정책 중재자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이거잖아요. 자, 보세요.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향적 집행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책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물리면은 그러면은 하향적 집행도 같이 결합된 통합 모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최 근래에. 불확실성은 뭐 어떤 학문이든 지금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디로 튈지 예측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사회 변동 속도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올지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그런 속에서 그럼 행정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측 가능성이 뚜렷하면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전쯤 행정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100여 년 전쯤에는 그때가 딱 산업사회잖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산업사회였고 그때도 농경사회 때보다는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는 잘 더딘 거지. 그래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뭐 예측이 충분히 되고 관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게 딱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은 진짜 안 보입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낼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 같은 것도 되게 크게 쉽게 바뀌어요. 그죠? 네. 최근에 그런 기사 본 적 있거든요. 그 개그맨들이 외모 가지고 하는 개그 했다가 엄청 씹히는 기사.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개그의 하나의 소재였거든요. 계속. 근데 몇 년 사이에 외모를 평가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를 평가해? 후지게? 누가 누구를 평가해? 이런 인식이 확 커졌고 정색을 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바람직한 방향 간 거죠 이거는. 과거에는 어떤 아주 저급한 개그 이런 것들을 했던 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친한 애들끼리 막 놀려먹고 이러는 거가 어떻게 보면 공중파를 타고 그게 개그의 소재가 되고 그랬던 건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소재가 확 됐죠. 근데 그게 몇 년 사이에 변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몇 년 사이에도 크게 바뀌어요. 크게 바뀌어.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행정가들이 기존에 해왔던 패턴대로 행정을 집행했다가는 많이 야단 맞겠구나. 이런 지점이죠.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료제 또 다른 측면으로 봅시다. 관료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때요? 관료제의 원래 속성 자체가 이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요구들이 와요. 새로운 어떤 행정적 집행의 요구들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유동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드시 정책이라는 것이 삑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 패턴으로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지만
요구하는 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만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처리의 대상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 방안 중 이거 이제 좀 나오는 패턴이 생긴 문제인데 적극적인 이 대처 방법과 소극적 대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소극적 대처 방법은 움츠리는 거죠. 움츠리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 우리가 잘 넘어가자.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자 이런 거고 적극적 대처 방안은 파도가 안 치게 만드는 거지. 안 친 것처럼 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한번 봐보세요. 이 느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상황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는 거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온갖 정보들 다 긁어 모아 봐봐. 이렇게 하는 거지. 온갖 정보들 다 긁어 모아 봐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내 요즘에 보면은 진짜 화가 나는 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욕을 먹으려고 자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백신 패스를 하겠다고 했어. 그러잖아요. 어제 저도 이제 식당 갔다가 당했는데 백신 패스 해가지고 접종을 완료했는지를 언제 맞았는지 보여줘라. 그냥 안 뜨는 거야. 그저께는 떴는데 어제는 안 떠. 한꺼번에 동시에 접속이 막 되면서 이제 안 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청에 어플까지 다운받았어. 근데 안 돼. 안 돼. 개인정보 확인을 해보려고 들어가는데 안 돼. 한꺼번에 트래픽이 오니까 안 돼. 이걸 왜 예측을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공무원들은. 왜 예측을 못합니까? 이걸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걸 쓸 거다는 예측을 왜 못하지? 아니 이렇게 어렵게 시험 공부해가지고 붙는 걸 보면은 이 멍청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요 뭐 저거 있잖아요 손실보상금 이런 걸 준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학원도 해당이에요. 그런데 그거 접속해보잖아요. 오류 떠. 처음에 오류 떠. 왜? 동시에 몰리면 반드시 오류가 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돌이켜보면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코로나 퍼질 때 마스크를 못 샀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 또. 그때 마스크 대란 때에도 이거 정보를 공적인 영역에서 못 해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민간 영역에다가 정보 소스를 오픈해 줬어요. 약국 뭐 이런 거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오픈해 줬더니 민간에서 며칠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마스크 관련된 정보가 쓱 해결됐거든요. 근데 왜 이걸 공무원들한테 맡기면 그렇게 되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에도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도 요거도 먹는 겁니다, 이게. 일하고도 욕 먹는 거야. 그 나중에 가서 원활하게 대봐. 그래도 욕을 먹어 안 먹어? 아, 이 새끼들 인제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왜 진작 못하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정보의 취합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르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런 문제도 있지. 여기는 하향적인 어떤 그 명령 하달이 여전히 있어서 윗선에서 결정하고 던져버린 거죠. 야, 이거 방역 패스 할 거다. 야, 한 달 뒤 할 거야. 한 달 뒤까지 만들어놔. 이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거기에서 쫓겨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죠? 서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질러 놓고 일단은 그죠? 해보고 야, 이거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방역 패스 안 합니다. 그러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녁 때. 자기네가 이제 서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의 태도로서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 정도 사례로 제가 약간 억지스럽게나마 이렇게 결합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는 안 까먹겠지. 정보 획득을 소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야, 정보만 수집하는 건 좀 소극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니구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정보 획득을 열심히 안 하는구나. 이렇게 딱 각인해 놓으세요. 그러라고 사례를 든 겁니다, 지금. 정보 획득이라는 게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획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정책 실험을 수행한다. 이거 진짜 능동적이죠. 이건 느낌 딱 오죠? 그러니까, 야, 이건 해야 돼. 하는 건데 막 반대에 부딪혀. 야, 그거 했을 때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일부 몇 군데만 찝어서 거기를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책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능동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협상, 타협,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이 능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4번이 너무 쉽긴 했어요. 답을 고를 때. 지연이나 회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아, 뭐야. 왜 이런 변화가 와. 아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지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마음가짐이잖아, 지금. 그게 너무 티나게 4번에다가 박아놔서 답을 구하기는 쉬웠을 것이다. 4번을 구하는 건.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헷갈리게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지는 자꾸만 좀 익혀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정책 델파이 같은 것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느낌으로 이제 찾아야 돼요. 다른 어떤 그 방식들을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여러분 느낌으로 찾으셔야 돼. 그죠? 생각을 자꾸 하는 힘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생각하는 힘 없으면은 이거는 고득점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단순 암기해서 못 간다고요.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냥 이거 나오면 이거 떠올리세요 이런 거 봤는데 그건 고득점으로 못 가. 그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수능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효능성이 있거든요. 아예 바닥에 있는 애들을 중간까지 끌어올려 줄 때. 근데 우리는 이거 상위권에 들어가서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적당히 맞춰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암기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거를 몇 개만 하는 거지 외우기 어려운 거 몇 개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행정학은. 생각해서 찾아야 돼요.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심지어. 그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아야 돼. 그래서 행정학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정학을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그 개념이 사라졌지만 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조정 점 써고 그러면은 다 맞아도 한 뭐 70점 될까 말까 이러니까 점수가 낮게 반영된다 그래서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정학은요 섭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딱 섭렵하고 간다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자꾸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들 잘 한번 해보세요. 125번.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옳지 않은 거. 표준화. 표준화하면 불확실성이 좀 감소가 되죠.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볼 수 있냐면 그 모형 기억나세요? 회사 모형? 정책 결정 모형 중에 회사 모형 있죠. 이거는 하위 집단이 중심이 되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하위 집단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에 따른다고 그랬어? SOP. 그렇죠. SOP를 만들어 그걸 따르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이 SOP를 기존에 정해놓은 거의 패턴으로만 따라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에 이 능동성은 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솔루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표준화 같은 걸 하고요. 중첩적인 기능을 없앤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건 틀린 겁니다. 중첩성 그럼 딱 어떤 게 떠올라요? 우리 행정가치 중에 가외성이지. 가외성은 두는 게 낫지 않아요? 불확실할 때는? 왜냐면 이게 A 플랜이 안 먹혀 지금 상황에서 그럼 B 플랜으로 가져야 되거든. 그잖아요. A 플랜 해봤는데 안 먹히면 B 플랜으로 가져야지. 지금 저 A 플랜만 하나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JIT라는 경영 기법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었나? 그 일본 도요타가 세계 1등이 되는데 이 JIT이라 그래서 JIT, Just in Time. 이게 뭐냐면 재고를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같은 것도 딱딱 체계적으로 딱 시스템 딱 잘 갖춰. 일본이 그런 걸 잘했었잖아. 그래서 산업사회 때 굉장히 앞서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시스템적인 사고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임기응변. 임기응변.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그 일화를 봐도 임기응변을 해서 이 문제를 난관을 돌파했다 이런 거야. 우리는 막 되게 감탄하고 그런 걸 잘해. 그래서 산업사회 때는 일본의 강점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었지만은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강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겠죠? 임기응변에 강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런 거에서는 불안해하죠. 시스템적인 사고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가 그거 아주 정점을 찍었던 게 그 JIT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데가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을 쫙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3일치의 부품만 딱 있으면 돼. 여기 공장을 가동하는데 부품 갖다 써야 되잖아요. 조립할 때. 3일치만 딱 놓고 더 이상은 두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막
어떤 부품은 한 달치, 어떤 부품은 뭐 며칠치. 이런 식으로 막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거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야, 빨리 전화해봐. 빨리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막,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일본 도요타는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참 배워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게 가외성을 좀 이제, 가외성은 비능률이니까. 비능률이니까 그거를 좀 제어하려고 했던 거지. 일본에서.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고, 여전히 도요타는 조립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런 영역에서는. 그렇긴 한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 중첩적 기능이 필요하다. 이 요소수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요소수 사태도 불확실성. 지난주에도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B 플랜을 안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외성, 이제는 가외성을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뭐 한 6개월치는 확보해 놓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했잖아요. 6개월이면 충분히 돌발 변수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첩성이에요, 중첩성. 그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앤다는 것은 이거는 효율성에 대해서 좋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잘못됐죠. 2번이 답입니다. 환경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면 제어를 하는 게 좋죠. 이거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죠. 지식과 정보 수집도 반복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정책론을 마무리를 졌어요. 조직론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론으로 가보는데, 먼저 나오는 게 조직이론의 전개입니다. 이제 조직론으로 가보죠. 조직이론의 전개. 조직이론의 전개는 그게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우리 행정학의 역사 있죠? 그거랑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학이 처음에는 과학적 관리론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조직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전적 조직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지점이 뭐였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 경제인관을 바탕에 깔았죠. 합리적 경제인관을 바탕에 깔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계적 능률성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계적 능률성. 과학적 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관료제지, 관료제. 관료제. 맞나요? 관료제. 관료제가 기준이 된 겁니다. 이때는 관료제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나타나는 거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였냐면 이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이고, 인간관계론은 이제 사회인관 이랬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개념을 창안했어요. 사회적인 능률성. 근데 사회적 능률성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기양양 이론 같은 거 가보면, 그죠? 거기서 사기를 복돋아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 중에는 관계를 통해서 사기를 양양시켜주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측면도 있더라는 건데, 과학적인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연구 같지. 왜냐면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서 비과학적인 거는 맞아요. 비과학적이기는 한데, 얘보다 비과학적이긴 한데 있는 거는 또 분명한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장점은, 인간관계로는 과학적 관리로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요거는 업무 과정, 업무 프로세스가 중심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야 되냐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인간관계론, 얘는 어떻게 돼요? 사람 자체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공식 집단 내지는 비공식 조직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랬다가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이 나오는 거죠. 현대적 조직 이론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체제 이론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조직에 관련된 이론들은 다 현대적 조직 이론이요.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탈관료제적인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과학적 관료론, 인간관계론, 니은 디귿은 일단 찾아지지 않습니까? 답이 2번이야. 그러니까. 그죠? 답이 2번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체제이론과 신제도이론 전부 다 현대적 조직 이론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체제이론이 더 먼저예요. 60년대거든요. 체제이론은. 신제도주의는 몇 년대였죠? 기억나세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뭐 우리는 흐름으로 근데 공부를 했었잖아요. 행정학 이론을. 그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은데, 체제 이론은 언제 나타난 거냐면 그게요. 후기 행태주의? 요거랑 그 시기랑 맞물렸거든요. 왜냐면은 체제 이론 그랬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스턴이에요. 이스턴도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거든. 근데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후기 행태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잖아. 후기 행태주의를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정치학자인데. 그래서 그 시기였다라는 걸 한번 좀 떠올려 놓으시고, 예, 이런 거 계기로. 신제도주의는요, 이걸 이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쭉 흘러가냐면은, 우리가 민주행정 패러다임? 기억나세요? 민주행정 패러다임? 그런 거가 70년대에 나왔고, 그죠? 이후에 80년대에 이게 꽃을 피워. 네, 신제도주의가. 그래서, 그 시기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시기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스트롬의 아내 있잖아요.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상 받은 게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래. 그러니까요. 한참 후대 사람들이에요. 후대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보시고, 자, 됐죠? 그리고 127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기를 묻는 거였고, 126번은. 127번, 인간관계론은 동기유발의 기제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벤처기업 같은 데 가면 많아. 벤처기업 가면 나 아는 사람이 같이 우리 한번 뭐 해보자. 그래서 네, 저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있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딴 데 가면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뭔가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에. 그리고 여기서 같이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이 들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든 쫑이 나든 잘 되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기유발의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했고, 귤릭은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귤릭이 아니잖아요. 시간동작 연구면은 이건 이제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 네. 테일러의 시간동작 연구와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 저작이 대표적이라 그랬죠. 이게 경영학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귤릭은 이후에 뭘 얘기한 학자냐면은 귤릭은 이제 포스트 코브를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어떤 로드맵으로 이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했던 게 귤릭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을 가진 학자인 건 맞지만 시간동작 연구는 아닙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 아니죠. 고전적 조직 이론은 기계적 능률이었고요. 이거가 맞는 게 되려면 그 고전적 조직 이론 앞에 신이라는 말 하나 더 붙여야 돼.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상황 이론, 컨텐전시 띠어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모든 상황에 적용된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는 없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죠. 요거는 이제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때 개별 조직 단위로 자기네 지금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솔루션으로 접근해야지 이거가 유일 최선의 어떤 공통된 결론은 없다. 공통된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게 상황 이론입니다. 유일 최선의 방법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유일 최선의 방법을 인정한 것은 오히려 또 누구냐면은 테일러예요. 테일러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죠.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 뭐지?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거고, 예, 그 상황이론은 이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들 해야지 여기 유일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접근했던 거예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고요. 비공식 조직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걸 그랬는데 내부 직원들의 불평을 증폭시킨다.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직에요, 불만 투성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래. 그냥 성향인 거거든요. 개인의 성향이 자기한테 있는 상황을 자꾸만 이제 불평하고 그리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어떤 불만거리도 굉장히 이걸 키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사회성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막 선동해. 그래가지고 불만을 키워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우리 학원 초창기 때에도 그렇게 해서 좀 나이가 있는 수험생이 주변에 이 작업을 해가지고 딴 데로 옮겨갔어. 딴 데로 옮겨갔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같이 몰려다니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냐면 나의 공부 상태도 다 다르고 공부 스타일도 다 다른데,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걸 혹 해갖고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시스템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자기가 꼭 거기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옮겨간 케이스가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뭐 떠나는 건 떠난 거고, 떠나서도 좀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질 못한 케이스를 봤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요, 조직 내부에서는 어디나 집단 내부에서 뭔가 불만을 이렇게 증폭하는 사회성까지 좋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분란을 오히려 더 그죠? 키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1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불만 삼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야, 우리가 또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맞아, 그래, 우리 욕이나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나서서 좀 개선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오히려 이게 불만을 또 이렇게 다독여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술자리 같은데 왜 리더들이 빠져줘야 됩니까? 실제 그 조직의 상관들은 술자리 같은 데 좀 빠져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씹으라고. 그 재미에 또 회사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씹혀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 데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친하게 그거는 좀 별로. 친하게 지내는 면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씹혀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이게 각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털어내는 뭔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욕하면서 터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이 조직은 잘 굴러갈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떤 새끼가 내 욕하고 다녀 이러면서 색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조직이 오히려 안 좋아지죠. 이 비공식 조직에서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서로.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파벌화가 돼요. 파벌화가 돼서 이게 다툼이 벌어집니다, 내부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파벌화는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맥 이런 걸로 많이 했죠. 항맥, 학연 이런 걸로 많이 좀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개인주의가 됐잖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유주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다 개인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 파벌을 조성해서 내가 저기 껴서 저 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지, 이런 생각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 패턴이야. 옛날 아저씨들 패턴이야 이게. 아저씨들이 주로 했어요, 이것도. 주로 여자들을 보면 주로 조직에 많이 이렇게 진입도 못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공유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좀 있다면, 남자들은요 진짜 이 출세욕 이런 걸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끈을 연결해가지고 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보였었어요, 기존에는. 이건 뭐 남녀의 차이로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조직 안에 보면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좀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은 많이 또 깨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출세를 별로 바라지 않는데 요즘에 제 친구들이 이제 조직에서 어느 만큼 이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출세 이런 거 아니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급의 향상 정도와 일하는 정도,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나름 정량화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아, 나는 여기 과장 정도까지만 승진하면 되겠구나.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가면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보면. 그럼 조직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더 센 일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명감 이런 거를 막 자극해서 누군가를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공명심 같은 걸 심어주면 예전 세대들은 내가 그래도 조직에서 인정받아서 이런 걸로 막 했거든. 요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파벌화는 요즘에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깨져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비공식 조직이 강화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강화한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해주고 아까 제가 용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경직성이 좀 풀어지는 거고 내부에 자기들끼리 그리고 정보를 조합해내. 야, 니네 부서가 무슨 일해 요즘에? 우리 부서는 이런 거 오도가 떨어졌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큰 그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누가 안 알려줘도 자기들끼리 파악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4번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 관리자의 공식 권위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상관인데 자기들끼리 욕하다가 또 나쁘게 되는 경우는 욕하고 스트레스만 딱 풀고 끝나야 되는데 누군가를 딱 집어서 부하들이 같이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지시하면 그 사람 말은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 권위가 또 약화되는 측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쉽게 이제 나의 케이스에 딱 적용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더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쉬고 테마 38부터 다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